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한 주도 다 갔습니다.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특강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실 지난주 월요일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서 빨리 얼른 이 뉴스 올리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6일 이번 주의 마지막 뉴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 1조 6천억 원 투입해서 사유지 공원 사들인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사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도 제가 이 관련해서 기사를 읽었었어요. 뭐냐면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 장기 미집행 토지들, 뭐 도시계획 시설들 설정해놓고서 보상비 안 줘가지고 그냥 이 토지주들이 되게 화나 있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 나오고 나서 이제 2020년 7월이 되면 이 토지, 이때까지 토지 보상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땅을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서울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되게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강신은 박사님이라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가서 교육을 좀 들었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이 장기 미집행 토지들의 대부분이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다니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국가 땅인 줄 알고 이렇게 되었던 곳들이 상당수가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이 기사에 있어요. 좀 기사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 지역이라 그래서 이 도시공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 중에 48% 정도가 이 국공유지고 35%는 사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유지를, 이게 2020년 7월 되면 사유지니까 다시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에다가, 야, 이제까지 내가 이거 도시계획, 이거 보상비도 못 받고 그냥 사실상 사용하게끔 이렇게 놔뒀었는데, 나 이제 여기다가 집 지을 거야, 뭐 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의 이익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죠. 공원으로 쓰던 곳들, 공간들이, 안 그래도 도심지 안에 공원이 없는데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 장기 미집행 토지들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고 용역을 낸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지금 발표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 용역 냈다는 얘기는 뭐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읽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얘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35%의 사유지를 단계별로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보면 요 다른 언론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이 기사가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림 보면 이래요. 이렇게 공원 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인근의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좀 우선적으로, 좀 보상해줘야 되는 개발 압력이 높은 곳, 소송 패소지 등등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돈을 좀 들여가지고 2020년까지 들여서 우선적으로 사겠다. 그 비용이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런 공원들, 공원 간 연결 토지들 사고, 그 다음에 정형화 토지 사고 해서, 일부는 매입하고, 이제 결국 일부는 또 잔여 사유지로 남아서 개발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드냐면, 대략, 지금 1조 6천억 원이 일단 들어가고, 총 한 13조 7,12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죠. 없어서 정부에다도 좀 내놓으라고 한다고, 정부에도 달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일단 이런 얘기가 있다, 한번 읽어봤어요. 이 관련해서는 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 있으면 모셔놓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야당에서 좀 재밌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보면 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초안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제초안 형평성 논란을 해법으로 담아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단 뭐 개정안을 내놓는 건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 15명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겼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이나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 50% 이내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부담금은 다 아시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라서 내게 되는 부담금이잖아요. 근데 이 부담금을 무조건 부과하는 거는 문제다.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면 오랫동안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투기 세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중간에 매수한 사람 같은 경우도 비싸게 샀으니까 상금액이 있으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해 주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평성 논란 해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통화가 될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다는 사실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옆집은 19년 됐고 저는 20년 됐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1년 있으면 면제되니까 하지 말자. 지금 재건축하지 말자 할 거고. 그러면 17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너만 기다리냐? 그럼 2년 더 기다려. 나도 17년이니까 20년 되면 그때 면제되니까 그때 재건축해. 그러면 15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5년. 예, 그러면 이거 답이 없어요. 조합 동의가 어떻게 나와요?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는 각각 개인을 이 재건축 조합원들 각각 개인을 금전적으로 구속하게 될 어떤 내용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사업이 갈 수 있나요? 이 돈 100원 하나 나중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감정평가에서 감정 가격이 나오면 왜 우리 옆집은 나보다 돈이 더 나왔나요? 덜 나왔나요? 이거 가지고도 항상 분쟁이 돼서 시끄러워지면서 왜 조합장 너는 평가 금액이 더 나왔냐? 너는 왜 평가 금액이 더 나왔냐? 이러면서 나중에 다 엎어지고 하는 게 이 정비사업 시행사업 방식의 정비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20년 기다린다고 나 재건축 부담금 면제될 때까지 이 재건축 절대 안 돼 하면서 파벌끼리 싸우겠죠. 좀 이거는 문제 있는 해법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요새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 1, 2, 3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에 보였던 그런 과열들, 부동산 시장의 과열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톤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급등하고, 이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그래프만 보더라도 뻘겋게 달아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라서. 근데 지금 이제 4월 1주 주간 아파트 동향 나왔는데 보면 색깔이 다 노랗죠. 예. 보면 오히려 빠진 지역도 있어요. 0%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0.04%, 서초구 같은 경우 그렇고, 양천구도 마이너스 0.02%, 노원구도 0.0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강남 4구라든가 그 다음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성동구도 0.06% 빠졌네요. 예. 이제 여기가 좀 주춤한 반면에 오히려 서대문구 0.19%, 강서구 0.2%, 성북구 0.18% 상승, 동대문구 0.19% 상승.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이 순환매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고기가 이제 오르고 나서 잠잠해지면 아직 덜 오른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전이 되는 그 모양이 이 그래프상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런 장세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4월 둘째 주, 셋째 주 가면
이제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도 거래가 줄면서 또는 과열이 정체되면서 과열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퍼센트는 좀 낮아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도봉구, 강북구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는 뭐 또 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양극화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게 언론에서 자꾸 똘똘한 거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게 그 지역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지금 그래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는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 기조로 가면서 약간 그 가격이 상승이 높았던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사이드로 약간 전이 되는 모습까지 4월 초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전세 가격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향 안정세예요. 아주 지금 파란색으로 많이 빠진 지역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마이너스 0.02 등등, 마이너스 0.04, 성동구 0.04, 뭐 동작구 마이너스 0.08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시장은 안정세 또는 하락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4월달이 좀 이사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딱 학군 수요들 다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사람이 없을 시절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서초, 강남, 송파가 이렇게 마이너스 %가 높은 편인데 이제 사실 4월부터 이주들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 이주들 시작하죠. 이제 4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의 이주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반전할지 모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는 그렇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살짝 좀 볼게요. 짧게 볼게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서울 과밀업종 1위 부동산. 서울에서 가장 밀집률이 높은 업종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요 내용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가게에 상가들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다. 너무 밀집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 많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보면 제일 많은 업종이 부동산 중개업소잖아요. 편의점이 여러 개 들어와 있으면 편의점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래서 보통 세대수에 비해서 적절한 개수, 그래서 뭐 제한도 하기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어도 먹고 살잖아요. 그만큼 또 개설하기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니까, 가게 자리에 대한 영업권리금 뭐 이런 거 정도 아니면 사실 뭐 중개업소 하는데 집기 엄청나게 갖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수들이 많기는 많죠. 그런데 이건 항상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부동산도 거래가 많이 발생해야지 먹고 사는 직업이고, 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절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터지니까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칼날을 받으려고 매수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의 뭐 전월세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승장을 어떻게 보면 투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매년 엄청나게 많이 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많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사람들이 중개수수료 내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물론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나도 공인중개사 따볼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이거 거래 몇 건만 해도 돈 벌 것 같은데 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들이 생겼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조금 가라앉으니까 좀 줄어들까요? 아무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로 되냐면, 정부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 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진 사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토가 있었다. 매년 2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절대평가인 시험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는 그거잖아요.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켜주는. 아마 평균 점수 60점에 과락 40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목은 6개 과목 있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숫자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공부 잘한 순서대로 시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년 시험이 매년 이렇게 공인중개사 배출되는 숫자는 딱 정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뭐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방안 등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의 절대평가 제도를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상대평가로 간다. 뭐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한다 그랬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 영어 과목이 추가될 거다, 뭐 어쩔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해서 어렵게 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회의적이에요.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충분히 여전히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땄지만 개업하지 않고 있는 중개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더 많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개업하고서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나? 지금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중개업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굳이 뭐 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중개업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개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랑 공부랑은 좀 다르거든요.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해봤죠.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나 싶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들도 되게 많고, 그 문제 풀 줄 안다 그래서 실무에서 부동산을 잘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걸 왜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내는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위한 시험, 어려운 시험이 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해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당장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 지금 당장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얘기해보면 거래가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폐업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기사에서 보면 이렇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8,980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열었고, 한편으로는 13,200곳은 폐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중개업소 개설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 생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개업소 하면서 딴 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않아. 불투명해. 돈을 잘 벌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개업하고서 중개업 할 수 있겠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아까 기사 읽었지만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양새 보이잖아요. 개업을 되게 막 상승하고 빨리 거래 많이 될 것 같을 때는 빨리 부동산 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자신감도 있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꺾어버리면 그런 자신감도 생기기 어렵죠.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고. 그래서 중개업소들 폐업하는 곳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이제 이 개편 검토가 없더니 시험 응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또 공인중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안 해도 되나, 뭐 그렇게 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죠. 좀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 예. 자, PD수첩에서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그 부녀회가 집값을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주제로 그런 뉘앙스의 방송을 한 바 있죠. 아무래도 이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고, 그 방송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분노하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에 보면 댓글들 엄청 많이 달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튼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나오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여론들이 생기니까, 이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래서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와 검토 중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이상 뭐 매물 올리면 전화해서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뭐 얼마 이하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상의 시세가 형성돼야 합당한 단지이므로 매물을 올리거나 시세를 올릴 때 얼마 이상으로 가격으로 올려주세요라고 부녀의 이름으로 뭐 입주자 대표의 이름으로 인근 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뭐 이제 드러나서 드러나게끔 하면 이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을 법제화 어디에다 법제화를 할 거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호가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하게 되면 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어떤 방안으로 나오는지 봐가면서 또 그때그때 잘 현명하게 대응해야겠죠. 아무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아요. 예, 많아서 짧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불필요하게 좀 길어진 부분도 있고 늘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용산의 대변신 첫발 축구장 4배의 지하도시 용산링크라는 제목의 매일경제신문 단독 기사네요. 이게 제가 이 용산링크를 2006년에 본 것 같습니다. 지금 12년 만이에요. 예. 용산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지도를 보고 설명할게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게 용산링크인데 자 지도를 좀 볼게요. 보시면 용산역 1호선 용산역이 있고요. 경의중앙선 용산역이 있고 4호선 신용산역이 있고 여기 보면 이촌역이 있죠. 예, 이 용산 부도심 지구단위 부도심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옛날에 이름이 그랬어요. 예, 2001년에 용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예, 보면 이촌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공원길이 있습니다. 이 공원길 뭐냐면 공원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크타워 아파트 뒤편에 보면 공원이 있고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시티파크 1단지 2단지 사이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원처럼 잘 꾸며놓은 조경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랑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아스테리움 용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LS 용산타워 옛날 국제빌딩이죠. 이 공간도 공원을 만들게끔 해놨어요. 예, 지금은 이제 공원이 아니고 가본 모델하우스랑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공간도 공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들인데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푸서, 용산 푸르조 서밋, 그다음에 여기는 레미안 용산. 예,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요 중간에 보면 요 땅이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이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원 조성하는 땅입니다. 지금 공원 조성은 아직 다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공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산역에서 내리면 이 공원을 따라서 쭉 이촌역까지 또는 공원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공간이죠. 지상 공간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으로 만들고 그럼 그 밑에는 무슨 공간이 나와요? 빈 땅이 나오겠죠. 예. 빈 땅이 이제 이 땅들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연결하겠다 그래서 예, 지금 축구장 4배의 지하도시 용산링크를 개발하겠다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얘기가 여기 말로 돼 있죠. 지하광장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 그러니까 요 밑에 공원 밑에 공간은 개발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현대산업개발로 정해졌대요. 현대산업개발이 이 용산역 아이파크 지은 거 아시나요? 그래서 아이파크몰이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이랑 코레일이랑 돈 내가지고 민자 방식으로 지은 게 이 아이파크몰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업 시행자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용산 파크웨이와 바로 통하고 국가공원까지 녹지출 연결한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죠. 예, 이렇게 녹지로 연결해서 용산 공원도 갈 수 있고 파크웨이 예, 주변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들 업무시설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쇼핑몰 등 총 사업비 970억 원을 내서 신분당선 4호선 교통허브로 만들겠다. 이 밑에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게끔 이 밑에 용산 링크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상업시설을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BTO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2051년까지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공간을 운영하고 예. 일단은 이게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기사 보니까 그래요. 용산역 전면부 지하공간 개발은 민간 투자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는데, 요번에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1월에 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거 제가 아까 코레일이 그거 해서 그 아이파크 몰을 만들고 해서 같이 냈나 보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사업자 공모를 낸 거에서 이제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나 보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 땅, 가장 큰 면적 있죠? 예, 요 부지, 그러니까 용산 센트럴파크 행선 스퀘어 북단에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토지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입주들 작년에 다 용산 프로듀 서밋이랑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이랑 입주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 같은 경우는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먼저 일단 하겠다. 그리고 요거를 일단 여기에 돈을 들여서 이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일단 상업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2051년 되면 기부 체납하는, 이 민자역사 이런 데도 결국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영권을 갖고 와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돈 벌다가 나중에 이제 충분히 돈 벌고 나서 다시 이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건가 봐요. 용산링크의 첫 발을 내딛는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LH, 그러니까 지금 LH가 사실 사업 시행을 하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LH의 박상우 사장이 취임 2년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서울 주변에 미니 신도시 여러 곳을 조성할 것이다. 이제 그런 주제로 꼭지가 나와 있어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조금 LH가 추구하고 있는, LH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래요. LH 사장님이 취임 2년 기념 겸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향후 100만 가구를 공급해야 되는데 LH가 이 중에서 75만 가구를 책임져야 되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75만 호들은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공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LH는 공공택지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에서 후보지를 차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공공택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강남에 대체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남 대체 원래 공공주택지구 처음 이명박 시장, 옛날 보금자리 주택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 한다고 해서 수서, 내곡 이런 데들 진짜 알짜 땅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지어서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진짜 로또 이상이 지금 돼버렸죠. 예. 저도 받고 싶었습니다. 예.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았지만,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로또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남 대체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20년 전 분당시도시 개발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땅도 없고, 빈 땅도 없고, 분당 같은 땅도 없고, 강남 대체라는 말 자체도 예전 시각의 얘기라서 강북을 개발하는 등 강남의 기능을 대체할 곳을 곳곳에 만들어 강남 쏠림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하자. 강남을 대체할 생각하지 말고 균형 발전하자. 이제 이런 방향인 거죠. 그래서 청량리도 신촌 등지도 얼마든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균형 발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LH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거나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들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위에는 뭐 이제 얘기인데 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그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그죠? 예. 기사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강북이라든가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는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강북이라든가 주요 거점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강남의 어떤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들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LH가 어떤 역할을 하겠노라 이런 내용은 별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네요. LH는 아무래도 시행사업 중심이니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개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LH 업무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부분인지는 또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LH 사장님의 얘기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동산 TV를 사랑해 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다른 뉴스와 부동산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